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2일 마감 시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콩 지수가 계속 좀 급락하면서 우리 지수를 좀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제 생각은 차이나 리스크입니다. 중국,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깝죠. 북한이 있지만 뭐 북한도 지금 중국의 어떤 공산화, 그 러시아와 함께 공산당의 어떤 일원으로서 지금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리스크,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수출 수입에 대한 어떤 무역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이라든지 어떤 기술 전쟁, 그다음에 뭐 GDP 경쟁,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큰 고충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미 반도체 장비 중수출 제한, 한국 기업 1년간 풀어줬다. 뭐 자꾸 이제 뭐 미국에서 중국으로 제재하는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뭐지 하고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계속 경제가 둔탁하게 가고 봉쇄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수출도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글로벌 어떤 경제 시스템의 전체적인 어떤 소비와 생산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또한 대한민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 일단은 중국인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봉쇄 정책이라는 거는 소비도 뭐 생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전자 뭐 지금 주가가 빠져 있지만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만들면 뭐 합니까? 나와서 사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뭐 중국에도 나가야 돼서 일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소비 침체, 뭐 생산 침체, 이 전 세계 경제 어떤 침체의 어떤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죠. GDP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문제가 좀 제 생각에는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흐름이 어디에 직격탄을 미치냐면 이제 중국 홍콩 증시에 바로 또 영향을 미치고, 홍콩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늘 얘기 드리는 어떤 주식시장의 사이클에 대한 어떤 우려감, 심리적인 투자적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홍콩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주식도 줄인다는 겁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가장 지금 이쪽을 지금 찾고 있는, 이렇게 지금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얘네들이 언제 괜찮아지나, 중국이 언제 살아나나, 중국이 좀 회복되나, 이걸 보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거를 보지 않더라도 중국 주식, 홍콩 주식이 계속 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보십시오. 중국 GDP 발표 연기 속 기준금리 동결,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웃기잖아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 GDP 발표를 연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정말 지금 이게 얼마나 안 좋았으면 지금 당대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쪽팔려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GDP가 엉망이니까. 왜 엉망이냐? 봉쇄 정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 봉쇄 정책 누가 펼쳤나? 공산당에서 펼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걸 발표했다가는 자기네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그렇죠? 기준금리도 그렇다고 올릴 수도 없는 이유가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중국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입니다. 완전히 유령도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동산에 대한 고점 대비 지금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지금 부동산에 또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리스크.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 유명했던 그 부동산 업체가 완전히 뭐 파산을 선고할 정도 수준까지 갔는데 어쨌든 정부가 좀 잡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부동산이 힘들다는 거는 고로 이제 중국 은행들도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과거에 리만 사태가 왜 일어났나요? 미국의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이제 중국이 부동산이 문제가 되면 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또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 중국은 다행히 계획 어떤 경제이기 때문에 안 좋아도 좋은 척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좋아도 나쁜 척 할 수 있고요. 거의 이제 우리 재무제표로 보면 분식회계, 역분식회계가 다 가능한 국가거든요. 좋은데 안 좋은 척, 역분식회계. 나쁜데 좋은 척, 분식회계.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상장됐던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분식회계를 저질렀고요. 예. 지금도 뭐 분식회계인데도 뭐 이제 시가총액이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되죠. 예. 상장됐던 기업들은 한 70%가 다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요. 전부 분식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어차피 잘 믿지를 않고 있고, 지금 중국 경제지표 GDP 발표한 것도 뭐 대충 뭐 한 5%, 뭐 6% 얘기해도 안 믿습니다. 10%도 안 믿을 거고요. 어차피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증시가 자꾸 눈치를 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짜래도 중국 증시가 올라가고 뭔가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홍콩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좀 이런, 지금 그나마 에너지, 그다음에 전기차 쪽은 뭐 그래도 좀 살아 있는 것 같고요. 석유화학, 페트로차이나 이런 아이들이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는, 정강전력, 그렇죠. 한국전력도 조금 정신을 좀 차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고속철도, 메디그룹, 네. 항서제약, 네. 항서제약은 HLB 쪽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장세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다. 일본도 지금 도요다 시가총액 순서거든요. 동경증권거래소, 토픽스 엑스체인지 트레이드 엔티티, 이거 일본 통신. 일본도 통신 쪽이 우리 KT, SK텔레콤, 소니, 케인스, KDDI, 소프트뱅크. 기술주는 안 좋다는 거죠. 반토막 났으니까요, 소프트뱅크가. 그래도 일본은 신고가 내는 종목들도 있긴 하네요. 그래, 일본은 그래도 고점 대비는 많이 안 망가졌습니다. 닌텐도도 마이너스 8%밖에 안 되니까요. 계속 일본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잘 먹고 살고는 있다. 일본은 수출입이 안 좋아도 자국 내에서 인구가 1억 이상이 되면서 자국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자기만 잘하면 그래도 일본은 먹고 삽니다. 우리가 제일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가 제일 봤을 때는 가장 문제다. 그런 게 또 여기 와서 또 느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40%. 삼성그룹만 보더라도, 네, 지금 삼성 SDI 빼고는 거의 다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40%, 50%. 삼바 SDI. 그러니까 미래산업, 그래도 미래 먹거리가 두 개가 좀 살아있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거의 삼성 SDS도 좀 의외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삼성 SDS는 저렇게 망가져 있지? 근데 삼성 SDS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기획도 좀 살아있고요.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삼성 SDS가 나중에는 저는 이제 이 4차 산업의 어떤 이 반도체 산업과 로봇 산업과 그다음에 자율주행 산업과 이런 모든 이제 통합 시스템 산업에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지금은 되게 찬밥 신세인데, 삼성이 통합 시스템, 이제 뭐 삼성 바이오와 뭐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IT와 뭐 사물 인터넷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융합되는 시스템이 이제 작용될 때, 그때 삼성 SDS가 아마 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과거에 이제 삼성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 제가 뭐 증권업을 시작할 때부터 삼성 SDI는 뭐 계속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자녀분한테 물려줘야 된다라는 용어를 계속 써가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커멘터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증권사 객장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쪽은 이제 이미 슈팅이 나왔고요,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이제 앞으로 삼성그룹 중에서 가장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기업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삼성전자와 삼성 SDS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든 전자제품은 반도체가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반도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서 뭔가 시스템화 시켜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느냐, 이제 창조를 하느냐가 이제 SDS가 이제 해 나갈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이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보시면 비즈니스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 뭐 그 다음에 뭐 관리 시스템 뭐 이런 쪽이거든요. 전부 IT 서비스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면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센세이션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3조짜리 회사가 1조 정도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안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굉장히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10조대 매출하던 게 16조대 뭐 이런 것들이 20조 30조 계속 올라가면 이제 삼성 SDS 캐파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S는 약간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어떤 지주회사격인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발목을 잡을 수는 있긴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지주회사들이 좀 못 가요, 주가가. 예, 지지부진합니다. 남들 갈 때 잘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게 지금 좀 단점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장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ASML 뭐 손정희가 추천했던 종목 그거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지금 인수하기는 너무 고가인 것 같고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디자인 회사를 그렇게 100조씩 줘가면서 현금을 써가는 거는 아마 분명히 주가를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나중에 정말 시장이 망가졌을 때나 그때나 하는 게 좋고 지금은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만 인수하고 나서 그래도 뭐 그나마 그게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하자. 지금 경기 침체 뭐 다 안 좋기 때문에 굳이 무리수를 둬서 또 인수까지 해가면서 막 또 욕을 먹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확하게 그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 이름이 뭐죠? 예, 파운드리 회사 디자인. 이건 대만 반도체 회사고 AM 뭔가 그겁니다. AMLS인가 SL인가. 계속 그걸 인수하냐 마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뭐 당장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네요. 네. 급한 거는 아닐 겁니다. 네. 어차피 시장이 뭐 앞으로 좋아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네이버도 기업 하나 쇼핑 플랫폼 하나 인수했다가 완전 폭망했듯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거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중국 살아나야 되고 우리도 지금 중국에 발목 잡혀 있고, 그러니까 좀 우리는 억울하죠. 중국이 안 좋으면 중국 때문에 빠지고, 미국 안 좋으면 미국 때문에 빠지고, 일본 안 좋으면 일본 때문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인인 것 같고요. 북한은 뭐 그냥 할 말도 없고요. 그냥 뭐 우리의 주적이죠. 주식시장의 주적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좀 재밌는 게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주식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우리 주식시장이 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미사일 쏘고 뭐 해도 까딱도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쏘았다 뭐 쏘았다면 1-2%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장중에 줄렁줄렁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300발을 쏘든 200발을 쏘든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렇단 점이 우리 증시는 지금 저점에 와 있구나, 무릎 이하는 확실하다라는 신호를 제가 캐치하게끔 해주는 것 같고요. 언제까지 이제 복숭아뼈에서 언제까지 발목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00은 제가 봤을 때는 복숭아뼈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네,
이천이 무너지면 뭐 증강기금이라든지 공매도 금지는 바로 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는데 어차피 지금 계속 공매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가 여기서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면 결국 나중에 2천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어떤 예방 차원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다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만 그거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금감원이나 금융당국 쪽에서는 아마 주식 투자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자신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식 투자자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정치인들은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많이 하는 표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기 주식이 망가진 표정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해라는 그런 눈빛이 막 레이저가 쏘아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들은 더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퍼스트 그 한 분이 이제 결정을 하시면 이제 조치가 나오겠죠. 근데 그분이 결정하는 것인지 당이 결정하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으나 어쨌든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두 분 다.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좀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힘내시고요. 좀 저도 이제 좀 여러분들께 너무 좋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수익 실현하세요라는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